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아파트 시대가 열리다. (1961년 12월 4일) 딘 러스크비 국무장관은 세뮤얼 버거 주한미국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박정희의 방미에 대해 높은 평점을 주었다. 박 의장은 그와 만난 미국 고관들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헌신적이고 총명하며 자신감이 있고 정부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한국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이며 지원자란 사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그도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 약속에 만족했을 것으로 믿는다. 버거 대사는 12월 15일 러스크 장관에게 보낸 한국의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적어도 앞으로 6달 동안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버거 대사는 지난 5월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아무도 이 장교단이 누구이고 무엇을 할지 몰랐는데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고 정직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고 열성적이며 헌신적인 집단임을 증명해 보였다고 극찬했다. 그들은 정부, 군, 민간 부문에서 부패, 부정, 뇌물, 밀수, 탈세, 정경유착을 근절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농업, 산업, 금융권, 교육, 복지 분야를 개혁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행정을 재편하고 있다.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군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며 너무 서둔다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사심없는 헌신에 감명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실적을 확인하고서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이 늘고 있다. 버거 대사는 이런 정치적 안정은 박정희의 지도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박정희 의장은 강력하면서도 공정하고 총명하여 권력을 잡고도 국민들을 안도시킬 수 있고 이 혁명을 신중하고 온건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했다. 박정희 의장은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더구나 박 의장이 최고회의 내의 분파주의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손을 쓴 관계로 이 고질병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 분파주의는 수백 년 동안 이 나라의 정부를 혼란에 빠뜨려 왔다. 박 의장의 강력한 의지력으로 해서 지금은 분파주의가 잠잠하지만 영구히 그렇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고회의의 대다수 군인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을 저지른 인물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공무원들과 하위직 주체 세력 사이에 부정부패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버거 대사는 혁명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서둘다 보니 1962년도 예산을 적자 팽창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버거 대사는 한국 측에서는 적자를 미국이 메워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1962년 4월 4일 미국 CIA가 주관하여 각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작성한 남한의 장기 전망이란 특별 정보 판단서가 있다. 1970년까지의 정치 정세 예측이다. CIA 이외에 국무부, 국방부의 정보부서 및 육해공군의 정보부대, 그리고 합참이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 정세는 군부, 민간 부문이 격렬한 갈등과 분파주의에 휩쓸릴 것이다. 군부는 국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민간 정부일지라도 군부의 영향력은 압도적일 것이다. 쿠데타에 의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제 전망은 심각하지만 희망이 없지는 않다. 미국 원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성장률을 다소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과는 잘해봐야 지지부진할 것이다. 공산권에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믿는 한 그들이 남한을 정면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남한의 병력 수준에서 3분의 1을 감축하더라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실제보다도 남한의 미래를 어둡게 보았다. 박정희는 이 기간에 한국 사회의 분파주의를 누르고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로 삼고 있는 것은 역사적 전통의 뿌리를 받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혈연, 지연, 학연에 따른 분파주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측은 박정희가 이런 분파주의를 억누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호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측이 박정희 세력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된 것도 자유당, 민주당 정부 때의 분파주의가 가져온 비효율과 부패에 비교되는 군사정부의 국익 우선 정책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들이 아마추어 정신으로 너무 서툴기는 하지만 사심없이 문제를 직시하니까 여러 가지 신선한 발상과 해결책이 나오고 일단 방향만 결정되면 무섭게 밀어붙이는 군대식이 한국 사회를 바꾸고 있었다. 대한주택영단에 의한 마포 아파트 건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인공은 이군 사령부 직속 공병대대장으로서 혁명 주체 중 한 사람이 된 648기 장동훈 중령. 그는 혁명 직후 대한주택영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부임하자마자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문이 나쁜 사람을 찍어내는 기명투표를 하게 했다. 5번이나 되풀이한 투표를 집계하여 물러날 사람을 정한 데 이어 무기명 투표로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고르게 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보내는데 하루 평균 5명에서 7명씩 의원 면직되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구조개혁을 한 다음 장동훈은 1961년 10월 16일 마포 아파트 착공식을 가졌다. 10층짜리 11개 동에 1158호가 들어가는 대규모 아파트를 50억 환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다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계획이었다. 장동훈이 이런 발상을 한 계기는 단순했다. 1953년에 미국에서 공병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잡지에서 본 유럽의 아파트 단지 사진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때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마셜 플랜에 의한 미국 원조로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도 옆으로만 퍼지는 연립주택만 지을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대한주택영단 이사장 장동훈 중령은 외국 잡지에서 본 단지화한 아파트 사진을 서울 한복판에서 현실로 옮기려 했다. 마포 아파트를 짓기 전에도 서울에는 아파트가 몇 군데 흩어져 있었다. 입주자들의 낮은 소득 수준과 관리 소홀로 아파트 하면 빈민굴이라는 인상까지 줄 정도였다. 저는 단지화한 아파트를 지어 중산층을 입주시킴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인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종필 정보부장과 최고위원들을 만나 저의 발상을 설명했더니 모두 찬성했습니다. 건설 자금은 유소미 관리하던 대충 자금을 지원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소매 주택공장인가 하는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인 나라가 엘리베이터를 수입할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결국 전액을 국고로 짓게 되었는데 10층으로 계획했던 것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되자 6층으로 낮춘 것입니다. 중앙 난방 시스템도 구상했지만 호화판이란 여론에 밀려 호실별 연탄 보일러로 바꿨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먹을 물도 부족한데 그럴 수 있느냐는 반대론에 직면했지만 관철시켰습니다. 국내엔 양변기 제조업체가 없어 일본에서 수입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 전문가, 학자들을 모아서 설계 자문위원으로 삼았죠. 외국에 가서 아파트 단지를 구경하고 설계한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어 순 한국식으로 만든 단지입니다. 9평형, 12평형, 15평형으로 만들었는데 임대 아파트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포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는 안양으로 옮긴 마포 형무소 안 야채밭이었다. 법무장관은 이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려고 했다. 장동훈은 윤태일 서울시장을 설득하여 매입을 포기하게 하고 주택영단이 헐값에 구입했다. 1962년 12월 1일에 1차 연도분인 6개동 450호가 준공됐지만 의외로 입주자가 적었다. 10분의 1 정도만 입주해 놓으니 겨울에 파이프는 동파되고 연탄가스가 잘 빠져나가지 않았다. 주택공사에서는 입주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모르모트 6마리를 구해서 여러 방에 가둬놓고 실험을 했는데 다행히 가스에 중독되지는 않았다. 현장 소장은 입주자들의 항의에 시달리다가 하루는 술을 잔뜩 마신 뒤 가스가 가장 많이 샌다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일종의 인체 실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장동훈 이사장은 직접 아파트 내의 생활 상태를 시찰했다. 신문지를 휴지처럼 쓰고 생리대를 변기통에 쳐넣고 하다 보니까
양변기가 막히는 등 첫 경험인 아파트 생활에 희비극도 많았습니다. 마포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제작되는 등 차츰 인상이 달라지면서 여름부터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임대되기 시작했다. 이 마포 아파트는 1992년에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됐다. 장동훈은 1968년에 다시 대한주택공사 총재로 돌아와서 동부 이천동의 한강 맨션 아파트를 짓게 된다. 그는 27에서 55평의 큰 아파트를 지어 팔기 시작한 이 사업이 대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가 열린 것이죠. 지금은 철거된 남산 외인 아파트도 이때 지었습니다. 외국 잡지에 난 아파트 단지 사진만 참고로 하여 마포 아파트를 짓고 있던 1962년에 로마로 여행을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운전사의 집을 구경해 봤습니다. 겉에서 보기보다는 내부가 근사하고 편리한 것을 확인하고는 아파트 단지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확산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61년 1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의 공영주택 입지식에 참석하여 치사를 하는 가운데 원고 없이 이런 말을 했다. 저녁을 먹으려고 밥상 앞에 앉으면 전기불이 왔다가 갔다가 하고 촛불을 켜면 전기가 들어왔다가 끄면 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가정에서도 철야로 전기불을 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원을 많이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관리하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 공무원, 담당관들이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양심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그런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정부와 협력하는 국민들이 서로 단합할 때 여기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당대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일으켜내야 합니다. 이즈음 박정희 대통령은 대소 행사에 자주 참석하여 연설을 많이 했다. 그 내용도 개탄, 분노, 호소, 훈계, 경고의 의미가 뒤섞인 격정적인 것이다. 종전의 대학이 최고 학부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대학 졸업자로서 응당 지녀야 할 지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부당한 재방법으로 대량 사회에 배출하여 일종의 사회 문제까지 배태시킨 과거를 반성하고 작금 본인은 비행기로 일선 순시차 경기도와 강원도 지방을 날던 도중 전답들을 살펴보았으나 응당되어 있어야 할 추경이 아직도 되지 못한 채 내버려 둔 것이 허다히 눈에 띄었습니다. 농민들 자신도 스스로 각성하고 근면하여야겠습니다. 추경 성적이 나쁜 농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비료 보상의 혜택을 제고할 것입니다. 병역을 필요하지 못한 과오를 속죄하는 이 갸륵한 정신으로 이 위대한 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하나, 집 앞에 습관적으로 버려둔 쓰레기나 오물은 깨끗이 치워야 할 것이다. 둘, 지피나 나뭇가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울타리와 담은 흙과 돌로써 아담하게 새로 쌓아야 할 것이며 셋,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은 양쪽 제방을 돌로 쌓고 잔디를 입히고 나무를 심고 하는 등 손질이 되어 있어야 하며 넷, 길을 깨끗이 손질하고 양옆에 나무를 심어 풍치를 돕게 하고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혁명가와 기업인 일부 혁명 주체 장교들은 대미 자주 노선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 성향이 경제정책으로 나타날 땐 통화개혁에 의해 민족 자본의 동원 시도 또는 수입 대체 산업 건설의 형태를 보이곤 했다. 자립경제의 상징은 정유공장이었다. 우리나라가 전략물질인 석유의 공급을 미국과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모에 대해서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군인들은 아주 예민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환달러 환율 문제로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환율을 현상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환율 인상을 요구하던 미군은 한국 측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석유 공급은 민수용을 포함해서 전량을 미군이 맡고 있었다. 약 60일간 석유 공급이 중단되어 경제가 마비되자 고집센 이승만도 환율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정희 등 일본 육사 출신 장교들은 1941년 여름 미국이 메이저 석유 회사에 대일 석유 수출 금지령을 내린 것이 일제를 몰아붙여 태평양 정쟁으로 가게 한 요인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침략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석유 금수령을 내린 것이다. 그때 일본은 석유 수입의 대부분을 미국계 석유 회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은 약 5천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었으나 약 80%는 해군용이었다. 일본은 비축용 석유가 바닥나기 전에 개전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주된 진공 목표도 유전지대인 인도네시아로 잡았던 것이다. 이처럼 석유가 가진 고도의 전략적, 정치적 가치를 체험한 혁명 주체들은 울산공업센터의 상징으로서 정유공장 건설을 부각시켰으며 국내 자본에 의해 설립되는 국영으로 계획했다. 민족주의적 발상이 물씬 풍기는 정유공장 건설 계획을 짠 것은 동국대 경제학 교수 유인호였다. 30대의 유인호 교수는 5.16 직후 최고회의 기획위원회 산하의 중화학공업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는 일을 했다. 이 조사에서 한심한 꼴을 많이 봤습니다. 어느 비료 공장에 갔더니 빗자루와 사다리까지 미제를 수입하였더군요. 그 까닭을 물었더니 원조 계약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영등포의 해남 초자 공장에 갔더니 공장은 2년 동안 문을 닫고 있고 웬 미국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무실을 지키고 있지 않겠어요. 그 노인은 기술 고문이고 할머니는 노인의 아내 겸 비서라는 거예요. 월급은 얼마나 주느냐고 공장주에게 물었더니 노인에게는 월 1200달러, 할머니에게는 월 800달러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원조 계약에 따른 것이랍니다. 부산 영도의 어느 조선소에도 갔습니다. 한 영감이 미국에서 들여온 17만 5천 달러짜리 기계를 쌓아놓고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4년 전에 들어온 기계인데 일부만 도입되고 후속 공급이 되지 않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부 기계라도 돌려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 운전은 금지되어 있다나요. 미국 원조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유인호에게 1961년 8월 정유공장 설립의 기본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유인호는 정유공장만큼은 외자를 쓰지 않고 순수한 민족 자본으로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서 작업에 착수했다. 유인호는 석유 공부를 많이 했다. 석유 전문가는 고사하고 석유에 대해서 상식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때였다. 그는 민주당 때 만든 정유공장 건설 계획과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기본 계획안을 만들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경영 형태, 국영, 규모, 일산 3만 5천 배럴, 자금, 정부 보유 외화 1600만 달러 및 한화 35억 환, 원유 도입, 이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입, 독립계 석유회사, 원유 수송, 그리스 유조선, 국내 판매, 코스코 조직 이용. 이 안은 민족주의적인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메이저 석유 회사를 원유 공급선에서 배제한 것이라든지 국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영리만을 내세우지 않도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유인호는 그때는 이상하게도 나 혼자에게 정유공장 건설 계획안을 기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기름을 정치무기로 사용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소신껏 안을 짤 수 있었다고 했다. 1961년 10월 유인호는 정유공장안을 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넘겨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민간 정유공장 설립을 은근히 꿈꾸던 실업인들과 가까운 기획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국영에 반대했습니다. 저는 석유의 역사에서부터 이야기를 꺼내 기름은 피와 같다고 역설하고 이 핏줄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경제의 자립이냐 예속이냐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열을 올렸습니다. 유인호의 정유공장 계획안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받아 건설 예산이 1962년도 융자의 예산에 반영됐다. 건설 기간은 3년, 첫 해에 46억 관을 투자하도록 했다. 유인호는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대학으로 돌아갔다. 1962년 1월 20일 유인호는 조선일보 1면에 3단으로 난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경제기획원 당무자들과 실업인들이 정유공장 문제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민간인들이 외자를 도입하여 건설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는 내용이었다. 1월 29일자 조선일보에
유인호 교수는 반론을 투고했다. 그는 석유는 혈액적 존재라고 표현한 다음 국영로는 옹호해 갔다. 이렇게 중요한 정유공업이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든가 또는 완전히 사기업의 자유재량 아래에 있다면 정부의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자본이 아닌 봉급생활자의 저축 같은 소액 자본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영으로 발족 시 일정 기간 뒤에 이들에게 불화해야 할 것이다. (1962년) 초 박정희의 경제 노선에는 자력갱생과 대외개방이란 엇갈린 방향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민족 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통화개혁의 비밀 추진, 민족 자본에 의한 국영 정유공장 건설의 추진이 대표적인 자력갱생 노선의 표현이라면 외자 도입 추진과 공업화 및 수출산업 육성은 개방정책의 표현이었다. 1962년에 큰 소동을 겪으면서 박정희는 자력갱생 노선을 버리고 대외개방적 공업화, 수출입국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통화개혁은 실패하고 민족 자본에 의한 정유공장 건설 계획은 메이저를 불러들이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이런 박정희의 궤도 수정에 따라 유원식 최고위원과 박희범 서울대 교수로 대표되는 급진적 성향의 인물들이 퇴장한다. 반면에 이병철 같은 기업인들과 박충훈, 김정념 같은 실무 관료들이 박정희 의장을 중심으로 한 혁명 주체들의 실사구시 노선과 호흡을 함께하게 된다. 5.16 이후 약 1년에 걸쳐 이루어진 박정희 의장의 시행착오와 방황은 이 혁명가가 경제를 배워간 과정이기도 했다. 박정희만큼 경제와 먼 성격의 인물도 달리 없을 것이다. 그는 군생활 중 이재에는 관심이 없었다. 돈을 돌처럼 보았는지 될수록 멀리하려 했다. 장군으로 진급한 다음에도 돈에 대한 결벽증을 버리지 않아 아내 유경수는 생계를 겨우 꾸려갈 정도였다. 박정희는 그러나 돈엔 무관심했지만 국정에서 경제가 차지한 중요성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안목이 있었다. 1951년 박정희 대령이 육군정보학교장으로서 대구 삼덕동 셋집에서 살고 있을 때 김용태는 공짜로 방 하나를 얻어 쓰고 있었다. 박 대령은 김용태와 함께 소금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면서 이런 울분을 토하더라고 한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할 텐데 동족 상잔의 전쟁을 무모하게 끌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야. 전쟁을 막으려면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해. 특히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으려면 빈곤을 없애는 길밖에 없어. 빈곤 퇴치. 이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야. 박정희는 잘 살아보자는 뜻에서만 경제개발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는 전략으로서 공업화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 측면이 강하다. 수천 년의 가난을 벗어던진다는 한풀이 의식과 함께 북한 공산주의와 대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경제건설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를 몰아세웠기 때문에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은 그토록 절박한 기분으로 추진됐던 것이다. 박정희는 혁명 이전에 경제서적은 거의 읽지 않고 주로 역사서적을 많이 읽었다. 인문, 사회과학의 종합학문인 역사에 그가 밝았다는 것은 경제정책과 근대화 전략을 판단하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정치와 경제에 접근할 때 역사적인 관점, 즉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 민족성, 그리고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을 택하곤 했다. 이런 관점은 사물을 주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명분론이나 이념에 사로잡혀 큰 오판을 하는 것을 막아준다. 박정희의 유연한 정신세계와 겸손한 자세, 그리고 사심이 적은 태도가 그로 하여금 단기간에 경제의 본질을 배우게 했다. 실천력을 중시하는 박정희는 이론에 치우치는 학자나 신중한 관료들보다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들과 더 잘 호흡이 맞게 된다.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지낸 적이 있는 김입삼은 1961년 6월 하순에 있었던 박 의장과 기업인들의 만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박정희 부의장은 유원식 최고위원을 통해서 김용환 경성방직 사장, 전택보 천우사 사장, 정인욱 강원산업 사장을 최고회의로 불렀다.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견을 듣기 위해서 뵙고자 한 것입니다. 순서 없이 평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죠. 정중하고 공손한 말투였다.
전택보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1947년에 홍콩에 갔을 때 목격한 일입니다. 모택동 군에 쫓겨 홍수처럼 밀려온 피난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물까지 수입해서 마시는 홍콩에서 수백만의 피난민들이 직장을 갖고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바로 보세 가공을 해서 먹고 살고 있더군요. 홍콩에 비교해서 우리 여건은 유리하다고 봅니다. 전택보가 실감있게 설명해가도 박정희는 확실한 감을 잡지 못했다고 한다. 보세 가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박정희는 미안하지만 내일 또 시간을 낼 테니 다시 오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 이튿날에도 경제강의 같은 기업인들의 설명이 계속됐다고 한다. 김용환 사장은 대학이 너무 많다. 4년제 대학의 반은 기술 전문 대학으로 개편하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사장은 또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된 기업인들을 풀어주십시오. 기업인이란 개미처럼 죽을 때까지 일할 운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업인을 양성하는 데는 20에서 30년이 걸립니다. 라고 했다. 정인욱 사장은 우리나라에선 지하 30m 이하의 심층에는 어떤 광물이 있는지 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 탐사하여 실업자에게 일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했다. 경제정책에 목말라하고 있던 박정희는 이런 충고를 너무나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기업인들은 오히려 긴장감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이승만 귀국 저지. (1962년 2월 27일) 주 호놀룰루 총영사 김세원은 최덕신 외무장관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귀국권에 대하여 보고했다. 하와이에 3년째 체류 중인 이승만의 측근 인사 최병렬이 이틀 전 공관을 찾아와서 이 박사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고 청력도 현저히 떨어졌다. 귀국을 조급히 원하고 있다. 귀국하면 조선 호텔에 머물다가 이 화장의 수리가 끝나면 거기로 옮길 생각이다. 정부의 의향을 알고 싶다 라고 문의하더란 것이다. 김 총영사는 교포들의 대다수는 이 박사의 귀국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3월 7일 외무장관은 현재의 국민 감정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찬성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 이 취지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승만은 그러나 귀국 준비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만큼 병세가 급했을 뿐 아니라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부부는 자신들이 하와이로 온 것은 망명이 아니고 잠시 휴양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귀국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1960년 5월 29일 이승만 부부가 하와이로 출국할 때 언론은 망명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승만은 한 달 정도 정양하고 오리라 생각했다고 한다. 가져간 짐도 가방 4개뿐이었다. 이승만은 이 화장을 떠나기 앞서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늦어도 한 달 후에는 돌아올 테니 집을 봐줘 라고 당부했다. 이승만이 고국을 떠난 후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는 그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권 시절과 군사정권 시절에 계속된 자유당 치하의 정치사건에 대한 혁명 재판은 3.15 부정선거의 지휘자인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을 교수대로 보내는 등 이승만의 많은 부하들을 단죄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건강이 쇠약해질수록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갔다. 이승만은 양아들 이인수에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남북 통일하려는 이가 있나 하고 묻곤 했다. 우리 국민의 소원이니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생각만 해서 뭘 해. 아, 이승만이가 한바탕 했으면 또 누가 나서서 해야 할 게 아닌가. 내 소원은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게야. 이승만은 그럼 1인들은 어떡하고 있누? 라고 묻는다. 이승만은 여러 번 어서 가야겠다면서 짐을 챙기곤 했다. 1961년 12월 어느 날에도 이승만은 귀국해야겠다고 서둘렀다. 이인수가 지금은 한국은 눈이 많이 쌓이고 춥습니다라고 했다. 이승만은 추우면 오버를 입으면 돼. 괜찮아 라고 했다. 총영사관에서 빌려온 공보영화를 상영하는데 국토건설 사업이 소개됐다. 이 박사는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한인들 잘하네. 아 왜들 이렇게 안 해? 하며 기쁜 얼굴을 주위를 돌아보면서 박수를 유도했다. 이승만을 후원하던 교포 인사들은 귀국에 앞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 국내의 반대 여론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62년 봄 이승만 일행은 3월 17일자 비행기표를 예약해두고 귀국 준비를 서둘렀다. 이승만은 이 무렵 휠체어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서울 가서 만나세 라고 말하곤 했다. UPI 통신은 이승만 박사가 귀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3월 16일 이원경 외무차관은 김세원 총영사를 전화로 불러 강경한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한국민의 이 박사에 대한 현재의 감정에 비춰보아 이 박사의 귀국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니 귀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 만약 이 박사가 귀국을 강행하면 그를 입국시키지 않을 것임. 이원경 차관의 이런 지시는 물론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최고회의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다. 이 차관은 전화 지시로는 마음이 안 놓였던지 다시 하와이 총영사에게 전문을 보낸다. 이 박사 건에 관하여는 이미 지시한 대로 조치하고 있을 줄 사료하나 만일 이 박사가 불응하면 이 박사 및 그 부인이 가진 여권을 회수하거나 무효화 조치를 시급히 취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람. 이런 반대 의사를 확인한 이승만 측근 인사들은 16일 이 박사 명의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박정희 의장은 17일 특별 지시를 내린다. 이원경 외무차관은 이에 따라 김세원 총영사에게 절대로 호놀룰루를 출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시간 3월 18일 김세원 총영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을 외무부로 보낸다. 이 박사 출발 취소함. 양자 이인수 군만이 출발 예정임. 오늘 오전 10시 총영사가 이 박사를 방문하고 사정을 설명, 납득시켰음. 정부에서 하는 일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희망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나라가 잘 되어간다니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죽으면 한다고 말하였음. 이 박사 건강 상태가 지극히 쇠약해져 있으며 그의 발언을 이해하기 곤란한 상태였음. 이 순간의 목격자인 이인수에 따르면 이승만은 김세원 총영사의 통보를 다 듣고 난 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면서 아주 작게 말문을 열었다고 한다. 내가 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 나쁘다면 내가 가고 싶어 못 견디는 이 마음을 참아야지. 누가 정부 일을 하든지 잘 하기 바라오. 그리고 갸냘프게 나라 라고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이 박사는 휠체어로 옮겨 앉더니 침실로 사라졌다. 이후 이 박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휠체어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귀국이 박정희 의장의 엄명으로 좌절되고 있을 무렵 청와대를 지키던 윤보선 대통령도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었다.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 군에 대한 진압 명령을 내려달라는 미군 측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혁명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였다. 그런 윤보선은 이즈음 박정희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어깨에 대장 계급장을 달아줄 때는 들러리를 섰다는 씁쓸한 신경을 되씹어야 했다. 박정희는 미국으로 케네디를 만나러 갈 때와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그의 귀국 보고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었지 나에게 진심으로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을 의논하려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한다. 김종필 정보부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자유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신문을 읽고 알 정도였다. 1962년 3.1절 기념사에서 윤보선 대통령은 3.1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자고 했다. 이어서 등단한 박정희는 전혀 다른 관점에 연설을 했다. 박정희는 외세와 일제를 불러들인 것은 이조의 봉건제도와 쇄국정책, 사색당파, 토색질 등 폭정으로 인해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는 남을 탓하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했다. 그는 이어서 광복 뒤 자유당, 민주당 정치 세력의 암투를 조선조 당쟁에 비교했다. 이조 당쟁 애사를 방불케 한 정파의 알력과 위정자들의 갈등은 나라 운명을 암흑의 구렁으로 몰아넣게 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구정치인들을 조선조의 정치 전통을 이어받은 봉건적 잔재로 보는 박정희의 역사관은 이때부터 그의 연설과 저서에서 틀을 잡기 시작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역사관을 반영한 조치가 구정치인 3천여 명의 정치활동을 규제한 법의 제정이었다. 3월 16일 박정희는 정치활동정화법을 최고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박일경 법제처장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결재를 받기 위해서였다. 윤보선은 정치정화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짜증을 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소. 알고 있습니다만 최고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법안입니다. 내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결재를 할 수 있겠소? 그것은 각하의 사견입니다.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친 이상 각하께서는 결재를 하셔야 합니다. 결재하지 않으면 그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인가? 윤보선은 좀 검토해봐야겠으니 두고 가시오라고 했다. 그런 뒤 윤세창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그들의 의견은 한결같았다. 대통령이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에 서명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었다. 윤보선은 정치정화법에 서명한 뒤 박정희 의장을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소. 이유나 명분을 내세우기보다 홀가분하게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소. 박 의장은 간곡하게 만류했다. 지금은 그만두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여름 민정 이양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윤보선은 정치정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정희도 지지 않고 당위성 3가지를 설명했다. 구 정치인들이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벌써 국회의원 출마운동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건망증이 심하여 이들을 당선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윤보선은 마지막 당부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폭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길게 유지된 적이 없었소. 반공 또한 마찬가지요. 국민에게 민주주의의 힘을 길러줘서 그 힘으로 공산주의를 막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감화시켜주기 바라오. 다음날 윤보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사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도 윤보선은 정치정화법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고언은 5.16 군사혁명의 책임이 오직 군사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권 시절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19개월 열흘 만에 퇴임이었다. 3월 24일 박정희 의장은 윤보선 대통령 사임 허가에 관한 담화를 통해서 최고회의가 윤보선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전직 대통령 2사람과 인정상 좋지 않은 인연을 만들었지만 일본에 살고 있던 영친왕 이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었다. 박정희는 그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은의 일본인 부인 방자 여사가 간곡히 부탁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일본에 살고 있던 고종의 막내딸 덕혜옹주를 귀국해 하여 국내에 정착하게 한 데 이어 1962년 2월 5일에는 외무장관에게 특명을 내렸다. 목하, 체일 중인 이은씨 및 근본에 귀국한 덕혜옹주에 대하여 본인들이 열망하고 있으니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시와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속 절차상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특별한 조처로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는 귀국한 덕혜옹주의 국적 취득은 문제가 없으나 일본에 있는 이은에 대해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어 현재의 국적법 하에서는 일본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한 사람을 위한 법령 개정도 무리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은이 귀국한 것은 1년 뒤인 1963년 11월 22일이었다. 그때는 병세가 악화되어 실어증을 보이고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우동 먹는 대통령. 박정희는 대통령 권한대행 비서실장직에는 뒤에 외무장관으로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타결짓게 한 이동원을 임명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동원은 국방연구원과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중 5.16 혁명 한 달 전에 박정희 소장을 만났다. 당시 예비역 해병 장군의 신분으로서 쿠데타 모의에 가담하고 있던 김동환은 국방연구원에서 공부할 때 이동원의 현실 비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를 박 소장에게 소개했다. 서울 무교동 일본 음식점 이학에서 처음 대면한 박정희는 한동안 말도 없이 술만 마시다가 한마디 했다. 이 박사, 나 이 박사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 대답해 주시오. 이동원이 대답도 하기 전에 박정희가 말했다.
나 쿠데타 할 거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소? 이동환은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박정희의 눈에서는 어느새 불꽃이 일고 있었다. 이동환은 반미 쿠데타만 아니면,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했다. 쿠데타가 성공한 직후 경향신문 정치부 김경래 기자가 와서 군사혁명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물었을 때 이동환은 좀 빠른 느낌입니다. 장면 정권은 출범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라고 했다. 이런 논평이 보도되자 이동환은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사흘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박정희는 이 사건 직후 정보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동환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는 이동환을 불러 외교관이 되어 날 도와줄 수 없겠소 하고 부탁했다. 이동환은 장기간 유학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고 사양했다. 박정희는 윤보선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되자 다시 이동환을 불러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박정희는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도 최고회의 사무실과 장충동 공간을 계속해서 썼다. 이동환 실장이 청와대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각하, 청와대로 들어오십시오. 각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시고 청와대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장충동과 미국의 구호금으로 지은 학구방 같은 건물에 미련을 두십니까? 경호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채통이 문제입니다. 난 쿠데타로 권좌에 오른 사람이요. 그러니 청와대로 갈 수는 없소. 이 다음에 혹시 내가 민선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는 들어가겠소. 그때 나이 36이던 이동환은 9살이 많은 박정희가 형님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공적으로는 철저한 박정희였지만 사적으로는 다정다감하고 소박했다. 소탈한 것이 지나쳐 술자리에서 가끔은 자신이 국가원수라는 것을 잊어버린 듯 행동했다. 이동환도 윗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을 싫어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박정희는 그런 비서실장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유경수는 박정희가 과음하고 온 다음 날엔 이동환에게 질책의 전화를 걸어 따지곤 했다. 유 여사가 비서실장이 바람둥이인데 애아빠까지 물든다고 불평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했다. 이동환은 유 여사가 박정희 의장의 술 상대까지 귀신같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경호원 중에 누군가가 비밀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박정희는 정권을 잡자 대구사범 동기생들을 주변에 많이 데려다 놨다. 서정귀, 조중출, 왕학수, 황용주, 권상하는 많이 알려진 경우고 김병희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서 박정희를 도운 사람이다. 박정희 의장은 대구사범 때부터 단짝이던 김병희를 은사 김영기 선생 회가변에서 만나자마자 학창시절에 했던 장난대로 김병희의 귀를 잡아 비틀고는 식장까지 끌고 갔다. 반도호텔에서 최고회의 주최로 파티가 열렸을 때 당시 한양대학교 물리대학장이던 김병희도 초청을 받아갔다. 박 의장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박정희는 김병희를 발견하자 곧장 다가왔다. 참석자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박정희는 김병희와 악수를 나눈 뒤 수행원들을 둘러보고 말했다. 나의 대구사범 동기인데 한양대학교 물리대학장이시다. 한 사람씩 인사드려. 병희야, 나를 좀 도와줘. 수학을 하는 내가 도울 일이 있나. 김 교수는 사양했지만 다음날 김용순 최고위원이 찾아와 학생 문제 담당 상임자문위원 자리를 권했다. 그렇게 할 김병희는 최고회의로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박정희가 불렀다. 박 의장은 김병희가 집무실로 들어오자 대뜸 한다는 말이 이 자식아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 왜 안 왔지? 였다. 김병희는 야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시간이 아까워서도 자주 올 수야 없지 라고 했다. 박 의장은 부관을 부르더니 김병희 교수만은 무상 출입시켜라 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김병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친구 박정희를 이렇게 묘사했다. 내가 의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첫인상은 그 방이 어쩌면 그렇게도 초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마치 야전사령관이 있는 천막 속을 방불케 했다. 특히 그가 앉은 의자는 길가에서 구두 닦는 아이들 앞에 놓인 나무 의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그가 피우는 담배는 국산 아리랑이었다. 당시 내가 피우던 담배는 국산으로는 최고급품인 청자였고 때로는 선물로 받은 양담배였다. 하루는 그 방에 들어갔더니 마침 점심을 먹고 있는데 10원짜리 냄비 운동 한 사발과 노랑무 서너 조각이 전부였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10원짜리 우동을 50그릇이나 살 수 있는 500원짜리 고급 식사를 마치고 온 터라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1962년에) 접어들면서 박정희는 전방위로 바빠지기 시작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착수, 외자 도입 추진, 울산공업센터 건설, 민정이양 준비, 제3공화국 헌법 제정 준비, 공화당 사전 조직, 한일회담, 월남 파병 검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밀리에 추진하던 통화개혁 준비 작업에 신경을 써야 했다. 1962년에 접어들면서 연도 표시가 단기에서 서기로 바뀌고 미터법이 공식 단위로 쓰이게 됐다. 전해의 대풍작의 영향도 있고 해서 나라의 분위기는 밝았고 사회는 무언가를 향해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란 경쾌한 유행가가 이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한미 관계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런 두 나라의 관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뒤흔들어 위기로 몰아넣게 되는 화폐개혁 준비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계획의 실무자인 천병규 재무장관은 1961년 말 영국의 데라루사와 새 화폐 인쇄 계약을 체결하고 귀국한 뒤 정보부 연구실 요원의 신분으로 통화개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던 김정념에게 비로소 진실을 털어놨다. 한국전쟁 중에 통화개혁에 참여한 적이 있고 재무부 이재국장을 지낸 금융전문가 김정념은 펄쩍 뛰었다. 천선배, 어쩌려고 통화개혁을 하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김정념이 반대한다고 통화개혁이 멈추어지기엔 일이 너무 멀리 나가 있었다. 천병규 장관은 1953년 통화개혁 관련 문서를 한국은행에서 소문내지 않고 빼내오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김정념은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자료 한 벌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쉽게 해결됐다. 김 씨는 통화개혁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어차피 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으니 사람을 보충해달라고 했다. 1953년 통화개혁 때 김정념은 한국은행 조사부 기획조사과장이었다. 그때 과장 대리로 함께 일했던 배수고는 한국은행 조사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천병규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배 차장을 정보부에 파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배 두 사람은 1953년 개혁 때 한국은행 발권국장으로서 새 화폐의 수송, 배정 등의 업무를 맡았던 김병옥을 찾았다. 그는 한국은행을 퇴직하여 조흥은행 감사역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도 불러들였다. 몇 달 뒤 한국은행 인사과장 대리 안종기가 합류하여 한 팀을 이루게 됐다. 이들은 정보부 소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보안을 위해 옮겨 다녔다. 자유당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였던 마포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네 사람은 왕년의 통화개혁에 관계했던 자신들이 같이 다니면 눈치를 챌 것 같아 차를 탈 때도 시간차를 뒀고 말조심을 한다고 술을 끊기도 했다. 통화개혁의 지휘자인 최고회의 유원식 재경위원이 김정념을 주미 참사관으로 임명하여 신문에 인사발령이 보도되도록 한 것도 보안을 위한 위장이었다. 김정념 팀은 산업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통화개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그런 의견을 강력히 상신하되 계획안은 만들어가기로 했다. 1962년 5월 17일 장충동 박정희 의장 공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박 의장을 비롯 송효찬 내각수반, 유원식 의원, 천병규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념은 계획안을 보고하면서 불가론을 건의했다. 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통화개혁이란 비상수단보다는 전통적인 재정금융수단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한다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김정념은 계획안을 보고한 뒤에도 다시 불가론을 개진했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들은 국가적 견지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박정희 의장 앞에서 김정념은 미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비록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이지만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이상 사전 협의를 통해서 원조 물자의 사전 비축과 사후의 원활한 도입을 기해야 합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했고 통화개혁 작전의 지휘자 유원식 의원도 염려 말고 나한테 맡겨라고 했다. 김정념의 보고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됐다고 칭찬했다. 이때만 해도 김정념은 언제 통화개혁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고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말하는데 영국에서 찍은 신화폐가 내일 부산항에 들어오고
6월 10일을 기해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이었다. 김정념은 경악했다. 자신의 팀에 발권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신화폐 인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검토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혁명정부가 외국에서 신화폐를 찍고 서둘러 날짜를 잡아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날 김종필 정보부장, 이영근 차장, 그리고 김정념은 용산 미군 비행장으로 가서 쌍발 소형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1시간 남짓 비행한 뒤 수영 비행장에 착륙했다. 그들은 부산항 제2부두로 달렸다. 부두 끝에 있는 창고 지역은 통행 금지였다. 그곳에는 네덜란드 선적의 큰 화물선 한 척이 접안해 있고 차지철 대위 등 공수부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신은행권의 하역은 이영근 차장의 지휘하에 군인들에 의해서 진행됐다. 군인들은 사과 상자 4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상자를 내리면서도 속에 새 화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무기가 들어있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상자를 옮겨 소화기, 경기관총, 중기관총, 곡사포, 통신장비, 화공약품이라고 표시된 장소에 쌓기 시작했다. 한 번은 크레인으로 옮겨지던 상자가 떨어졌다. 김정념은 신화폐가 튀어나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으나 상자 속에 두꺼운 포장지가 들어있었다. 이틀간의 하역 작업을 끝내고 네덜란드 선박이 출항하게 됐다. 이 배는 일본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김정념은 이 선원들이 기밀을 누설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다. 화물을 싣고 온 영국 인쇄소 데라루사의 대표는 화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선장 그리고 사무장이며 명예를 걸고 보안을 책임진다고 약속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우리 민족의 나갈 길. 화폐개혁을 이틀 앞둔 6월 7일 재무부는 은행감독원에서 검사역 13명을 뽑아 부산 부두로 보냈다. 이들은 장교로 위장했다. 그들은 정보부 요원들과 함께 군인들을 지휘하여 새 화폐를 교환 장소로 인도하는 책임을 졌다. 군인들에게는 이 안에 폭발물이 들어있으니 잘못 따르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해뒀다. 군인들은 상자를 들다가 코를 벌름거리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화공약품이 터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면서 뛰어오곤 했다. 화폐 교환은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교환소까지의 운반은 정보부와 군대가 맡았다. 보안은 완벽했다. 천병규 재무장관은 민병도 한국은행 총재에게까지 비밀을 유지했을 정도였다. 천병규의 생전 회고록에 따르면 박정희 의장은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에게는 48시간 전에 통보했다고 한다. 최고회의 의장실에 불려온 버거 대사에게 통화계획의 지휘자인 유원식 위원은 선물을 하나 주겠는데 맞춰보시오 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버거 대사는 내각 총사퇴인가 라고 했다. 박정희 의장이 통화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버거 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잘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순진한 유원식은 이런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여 나중에 기자들에게 통화개혁에 미국 대사도 찬성했다고 말했다. 버거 대사는 이때 속으로는 어디 두고 보자라고 벼르고 있었을 것이다. 5.16이란 군사 쿠데타도 미리 탐지하지 못했던 미국 대사관으로서는 통화개혁이란 경제 쿠데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존심이 심히 상했을 것이다. 더구나 거액의 원조를 제공해온 미국으로서는 수원국의 멋대로 배신감까지 느낄만 했다. 천병규 장관도 같은 시간에 멜로이 유엔군 사령관을 방문하여 통화개혁을 통보했다. 1962년 6월 9일 저녁 7시가 지나자 조용하던 최고회의 청사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고회의의 전 의원, 전 강요, 그리고 영문을 모르는 한은 총재가 불려왔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박 의장이 짤막하게 비상소집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유원식이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된 긴급통화조치법의 제안 설명을 했다. 극비작업팀의 책임자 김정념은 세부 사항을 보고했다. 법안은 오후 8시 35분 만장일치로 최고회의에서 통과됐다. 즉석에서 소집된 각인은 이 법에 따른 시행령과 세칙을 의결했다. 박정희 의장은 극히 제한된 몇 사람들 외에는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강요와 최고위원 전원은 밤 10시 10분 전까지는 일절 외부와
연락을 끊고 연금 상태에 있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순간 이 장소를 빠져나가야 할 사람이 있었다. 민병도 한국은행 총재였다. 회의실 출입문을 지키던 경비병이 민 총재를 제지했다. 이 모습이 기자들의 눈에 띄었다. 어느 기자가 통화개혁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오후 8시 40분쯤 최고회의 기자실에 뛰어들어온 이후락 공보실장은 흥분된 표정이었다. 기자들에게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이 자료는 밤 10시 정각까지 일절 외부에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한국은행에 당도한 민병도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하고 임직원들에게 비상을 걸었다. 통화계획에 관한 비밀계획을 수립해온 김정념은 문서 보따리를 총재에게 넘겨주었다.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법령, 해설, 기구 편성, 지시사항들이 들어있는 보따리였다. 이상덕 이사를 통화조치대책위원장에 임명하고 이 보따리를 주면 제1차 통화개혁 때에 경험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박정희 의장은 1962년 6월 9일 밤 10시에 공표된 통화개혁에 즈음한 담화에서 부정부패 등 음성적으로 축적된 자금이 상당히 온존해 있으나 이는 산업자금화나 장기저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서 누증된 통화량은 언제든지 투기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악성 인플레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어서 음성자금과 과잉 구매력을 진정한 장기저축으로 유도하여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플레를 방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통화개혁은 화폐 단위인 환을 원으로 바꾸면서 화폐 가치만 10대1로 평가절하한 것이 아니었다. 박 의장의 담화는 이 화폐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화폐 교환 때 노출되는 음성자금을 은행의 장기저축 형식으로 붙들어둔 뒤 이를 투자 재원으로 동원한다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의 침해인 것은 물론이고 보는 이들에 따라 국가 자본주의적이란 발상이라 비난을 들을만 했다. 박정희 의장은 6월 10일 아침 이병철 삼성 사장을 불렀다. 어젯밤 방송 들었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경제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이 길밖에 없다고 하여 단행한 것입니다. 극비리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회의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 집회는 천병규 장관이 영국에서 인수했습니다. 신화폐 교환을 위해서 날마다 수백만 명이 은행 창구에 줄을 서야 하므로 그 원성이 모두 정부에 돌아갈 것이고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화개혁은 해만 남겼지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은 워낙 인플레가 심해 그 수습책으로 통화개혁을 단행했었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릅니다. 큰돈 가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경제인의 의견도 사전에 들을 걸 그랬군요. 대화 중에도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개혁에 대한 각계의 반응들인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들 뿐이었다. 박정희 의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데 무슨 다른 방도가 없을까요? 이병철은 전면 해제가 어려우면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뒤 물러나왔다. 최근 비밀 등급에서 해제된 미국 외교문서를 보면 세뮤얼 버거 미국 대사는 1962년 6월 7일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통화개혁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로 그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국무부에 올렸음을 알 수 있다. 통화개혁은 부정축제에 대한 징벌적 처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정부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지장을 줄 것이다 는 분석이었다. 미 국무부의 인식도 같았다. 생산 공장에서 사업자금을 상당 기간 빼내 동결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기업인들에게 무거운 자본 과세를 하는 것으로 비춰 외자 도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시각이었다. 이미 때가 늦어 통화개혁을 중단시킬 수는 없으니 통화개혁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동결 예금을 빨리 해제시키도록 하라는 것이
버거 대사에게 떨어진 워싱턴의 지침이었다. 6월 10일을 기해 단행된 통화개혁은 과격한 조치들을 담고 있었다. 당장 첫날부터 100환 이상의 구화폐 유통을 금지시켰다. 50환 이하의 소액 화폐는 7월 10일까지 신화폐와 병용하도록 했다.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금융기관의 예금 등 금전 채무의 지불을 6월 17일까지 전면 금지시키고 국권을 예입한 세대에 한해서 1인당 500원씩만 신권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강제 저축시킨 조치였다. 돈은 돌아야 하는데 그 유통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에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고 경제활동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6월 10일 한국은행에서는 한미간 대책회의가 열렸다.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하비브 정치참사관, 파파노 경제참사관, 킬렌 유솜 처장, 유솜의 호이저 박사를 데리고 왔다. 한국 측에서는 유원식 최고회의 재경위원, 천병규 재무장관, 민병도 한은 총재, 통화개혁 준비팀의 실무 책임자 김정념이 참석했다. 버거 대사는 사전에 우리 쪽에 아무런 통보나 협의가 없었던 점은 유감이다. 그러나 통화개혁 조치에 비밀이 누설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 라고 했다. 유원식 의원은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딴 뜻은 없었다면서 6월 16일부터 실시하게 될 긴급 통화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버거 대사의 표정도 많이 풀어졌다. 이 자리에 있었던 김정념은 1953년 통화개혁을 할 때 참여한 경험에서 미국 원조 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성공의 한 요인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 의장에게 통화개혁 계획을 보고할 때도 이 점을 강조했고 유원식 의원도 알았다고 긍정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놀랐다고 한다. (6월 16일) 오후 최고회의는 본회의를 열고 화폐교환 때 은행에 예입된 동결자금의 처리 기준을 담은 긴급통화조치법을 통과시켰다. 법은 통과됐지만 최고위원들은 사전에 아무 협의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유원식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재경위원장 김동화조차도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원식은 미국 측과도 미리 약속해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원식은 생전에 펴낸 회고록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나에게 수없이 면담을 요청해왔으나 거절했다고 했다. 이날의 긴급통화조치법에 따라 화폐 교환 때 은행에 예탁된 돈과 그 이전의 예금에 대하여 일부를 봉쇄 계정으로 돌려 정부가 강제로 산업자금으로 동원하기도 했다. 봉쇄율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저축성 예적금일 경우, 예입금의 100분의 35, 기타 예금일 경우 1,000만원 이상은 전액을 봉쇄 계정으로 돌려 동결하는 식으로 예금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았다. 동결된 봉쇄 계정의 자금은 6개월 이내에 설립될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대체된다. 이 돈은 또 한국은행의 특별지불준비금으로 예치되고 예금주에게 연 15%의 의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봉쇄 대상이 된 자금이 약 970억 환으로 예상보다도 적었다는 점이다. 유원식이 이런 식의 통화개혁을 발상하여 박정희 의장을 설득시킬 때 그는 통화량의 약 3분의 1은 화교들이 가지고 있고 그 규모는 1,000억 환에 이를 것이라고 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음성자금도 화교자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 됐다. 정부는 봉쇄 금액의 50%까지는 예금주에게 융자해주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이 강제 조치의 충격은 너무 컸다. 자금의 흐름이 막힌 관계로 가장 빨리 타격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이었다. 약 17,000개의 업체를 거느린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집계한 가동률에 따르면 통화개혁이 실시된 6월 10일의 가동률을 100으로 했을 때 6월 20일에 그것은 42.5%에 불과했다. 한두 달 내 완전 휴업 위기, 작을수록 큰 타격, 원료마저 고갈 이란 제목의 기사가 조선일보 6월 22일자 경제면에 등장했다. 6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상공회의소는 통화개혁 이전의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동결 조치해서 해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왔다. 미국은 단호하게 나왔다.
한 번도 통화개혁을 해본 적이 없고 사유재산권을 신성시하는 미국인에게는 국가에 의한 민간자금의 강제동원이라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생각이 박히게 되어 있었다. 먼저 미국 정부는 버거 대사를 통해서 기한이 1년 미만짜리 예금의 일부를 동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박정희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정남은 서독 통화개혁에 비슷한 사례를 정리하여 미국 측에 설명했으나 미국 측은 서독의 경우는 국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면서 납득하지 않았다. 박정희 의장은 김정남에게 전체 봉쇄 계정의 15%를 차지하는 1년 미만 예금에 대한 봉쇄는 해제해 주도록 하라 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압력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모든 봉쇄 계정의 해제를 요구해왔다. 킬렌 유솜 처장은 온건파인 상공부 정래역 장관을 만나 이념적인 관점에서 통화개혁을 비판했다. 이번 통화개혁은 한국 경제를 국유화, 통제경제의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미국의 원조가 쓰이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될 것이다. (6월 21일) 미 국무부의 에드워드 라이스 차관보는 정일관 주미 한국 대사를 불러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왔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미국도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만약 미국의 노력이 무효화로 판단된다면 우리는 대한 원조 정책을 재고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통화개혁을 통해 강제 동결시킨 예금을 풀지 않으면 원조를 끊겠다는 것이었다. 정부 예산의 반을 미국 원조 자금에 의존하고 있던 혁명 정부로서는 손을 드는 수밖에 없었다. 김정남은 모든 봉쇄 예금액의 3분의 1을 자유계정으로 풀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한이 1년의 정기 예금 계정으로 전환한다는 특별 조치 법안을 기한하여 최고회의에 올렸다. 7월 13일 이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강제 동결된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개발공사를 설립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매진한다는 통화개혁의 목적은 사라졌고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고 화폐 가치를 10분의 1로 바꾸는 데 그치게 됐다. 최고회의는 통화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동화 재경위원장을 외무국방위원장으로 돌리고 통화개혁의 발상자인 유원식 위원을 사임시켰다. 그 전에 송해찬 내각 수반과 천병규 재무장관은 증권 파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다. 이로써 통화개혁에 관계했던 요인들이 모두 거세된 것이다. 그러나 통화개혁에 반대했던 김정남은 그 뒤 중용된다. 통화개혁의 실패는 박정희가 집권한 뒤 처음으로 겪은 위기였다. 많은 위기가 그렇듯 그 속에는 호기가 숨어 있었다. 박정희는 이 실패의 교훈을 오랫동안 기억했기 때문이다. 통화개혁 실패를 통해서 박정희는 내자 동원에 의한 민족주의적 경제개발 전략을 단념해야 했다. 동원할 만한 자본 축적이 아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통화개혁은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민족 자본에 의한 기간산업 건설과 수입 대체산업 건설 같은 발상은 힘을 잃게 됐다. 이후부터 외자 도입, 보세 가공무역, 수출 입국 같은 대외 개방 노선이 대사를 이루게 된다. 혁명정부가 통화개혁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구 정권의 시절에 부정축제자금 등 음성자금을 양성화한다는 것이었다. 도덕적 명분을 앞세운 박정희의 통화개혁 실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사정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과 비슷하다. 경제를 섣불리 도덕적으로 다룰 경우 결과가 좋지 않다는 체험을 한 박정희는 그 뒤로는 경제에 대해서 매우 실용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이전 박정희 의장은 상공부 차관, 장관을 지낸 박중훈과 지방시찰 중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본건적인 직업관인 산업공상 의식에 대해서 박중훈은 공, 즉 제조업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박정희는 상농공사를 주장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수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기업인들을 앞세우고 사로 상징되는 지식인들을 뒤로 밀어버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랜 문민정치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이단이었고 학생, 언론인, 학자 등 지식인들의 거센 반발을 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박정희는 자신의 첫 저서를 펴냈다. 1962년 3월 1일에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우리 민족의 나갈 길. 277쪽에 이르는 이 책은 몇 사람의 학자들이 대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머리말은 박정희의 글이다. 이 글은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 전략과 철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문헌이다. 고달픈 몸이 한밤중 눈을 감고 우리 민족이 걸어온 단안한 역정을 생각해본다. 우리가 짊어진 유산들은 몹시 무겁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더욱이 8.15 해방 후의 민족순환사는 뼈아픈 바가 있었다. 과거 17년사는 두 정권의 부패, 부정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오늘의 위국을 결과하고야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갱생의 길이 없을까? 이지러진 민족성을 고치고 건전한 복지, 민주국가를 세우는 길이 없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무사주의, 안일주의의 생활태도를 청산하여 근면한 생활인으로 인간혁명을 기하고 사회개혁을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길이 없을까 하고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서름과 슬픔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이 민족의 앞길에는 반드시 갱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혁명이라는 수술만으로 환자가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며 병인을 도려내는 것만으로 건강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병이 다시 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방약과 기초공사를 해놓아야 한다. 이 길이 어디 있을까? 꼭 있을 것이다. 이 민족의 걸어온 길과 걸어나갈 길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에 내키는 대로 몇 줄씩 메모하여 정리한 것이 이 책으로 되어나왔다. 서술은 무디고 서투르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단편적이나마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지난날 우리 민족 사상의 악유산을 반성하고 2조 당쟁사, 일제 식민지 노예 군성 등을 깨끗이 청산하여 건전한 국민도를 확립하는 일이다. 인간이 혁명되지 않고는 사회 재건은 불가능하다. 둘째로 가난에서 해방돼야 한다. 특히 우리 농민들의 기나긴 빈곤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덴마크와 같은 복지농촌 재건을 위해 있는 힘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이해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했다. 누적된 빈곤을 하나씩 추방하고 공업화된 근대국가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자유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옹호할 수 있는 경제 자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대한의 자유, 최소한의 계획을 원칙으로 경제계획을 완수하여 한강변의 기적을 일으켜 놓는 것이 바로 승공의 길이다. 북한 집단은 무리한 경제발전을 강요하여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여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살하는 악독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진정한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창발성 가운데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도 입회하는 토끼보다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북이의 길을 택한다.